뉴스 속으로.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위스콘신주 유세에 15,000명이 운집하는 열기를 과시했습니다. 또 미시간주에서도 10,0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펜실베니아에서 출발한 두 사람의 동반 출격이 팽배했던 민주당의 패배의식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 양당 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중서부 흑수저 출신을 자처하고 있지만은 보유 재산 현황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J.D. 벤스는 변호사 업무와 저서, 이 시골뜨기의 노래를 통한 인세 수입으로 $10,000,000 이상의 부를 일궜지만은 민주당의 팀 월즈 후보는 주식은 물론 소유한 집도 없는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카멀라 해리스 후보, 팀 월즈 후보의 동부지역 동반 출격 유세 열기가 예상보다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민주당의 돌풍이 좀 심상치가 않네요.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 고령 논란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 참사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캠프에서는 패배감이 팽배했었는데요. 이제 해리스의 대선 출정식이 됐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를 기점으로 그 새로 짝을 이룬 팀 월즈 주지사와 함께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표정이 지금 희망으로 상기된 상태인데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월즈 효과가 그 민주당의 급속한 결집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모두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해왔지만 이제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지레 포기를 했던 측면이 강했었는데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이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해리스의 열정, 에너지 그리고 월즈 주지사의 가세 덕분이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트럼프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요 펜실베니아에 이어서 위스콘신, 미시건 유세에서요 모두 10,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11월 대통령 선거 승패를 결정할 러스트벨트, 즉 쇠락한 북부 공업지대 중심지가 펜실베니아 주인데 여기가 경합주로 분류된 곳 가운데에서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바로 펜실베니아 주를 잡는 쪽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구도가 돼 있는데 네. 그 펜실베니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인근 위스콘신 주가 대의원 10명입니다. 그리고 미시간 주의 델리게이션도 15명 선거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유세가 15,000명 이상 집결했는데 어제 위스콘신 주, 미시간 주에서도 역시 10,000명 이상의 청중들이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너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의료사고까지 속출했습니다. 월즈 후보가 단상에 오르자마자 폭염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마셔야 된다. 서로 돌봐달라 이렇게 한마디 했고 우리는 이웃이고 결코 괴상한 weird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바로 이 괴상한 사람은 월즈가 평소 트럼프를 공격했을 때 썼던 고유 단어입니다. 네. weird. 오늘 아침 뉴스에도 뭐 트럼프 후보 측이 좀 당황스러워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선거 이슈가 바뀌면서 트럼프 쪽이 좀 불리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신 해리스가 나서면서 트럼프의 고령 관련 논란이 오히려 공화당 쪽에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감도 확대되고 있고 민주당이 결집하고 자신감이 지금 커지는 상황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는 어제 유세에서도 자신의 검사 경력을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나는 검사 출신으로서 트럼프 같은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자 그 트럼프 구속 이런 외침까지 나왔습니다. 구속 그렇게 어레스타라는 구호가 그치지 않자 해리스 후보는 11월 달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그를 이길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법원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연설에서 자신이 법조인 출신이다. 트럼프는 범죄자다. 이 점을 굉장히 부각시켰습니다. 네. 자, 트럼프 측의 전략은요. 해리스하고 월즈 후보를 급진 좌파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심한 발언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공화당 측의 초조함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해리스 측의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계속 이른바 헛소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트럼프의 전략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또 공화당에 대한 반감을 크게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러스트벨트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트럼프가 불리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판단인데요. 미시간주에만 37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최대 노조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파업 노동자들과 함께 피켓 라인에 직접 섰던 여성이고 월즈 부통령 후보 역시 우리 노동 계급의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억만장자 계층의 앞잡이 그리고 배반자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진영을 완전히 갖춘 해리스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경합주를 순회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대조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공식 일정은 9일 몬타나주 유세가 유일합니다. 보수 성향 인터뷰 외에는 해리스의 대규모 유세에 맞설 이슈를 내지 못하면서 유세 활동도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가라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그래서 그런지 뭐 트럼프 대신에 지금 이 벤스 상원 의원이 뛰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정중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꿩 대신 닭이라고 오히려 부통령인 젊은 벤스 상원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저께 펜실베니아주에 이어서도 어제도 벤스 부통령 후보가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 그리고 해리스 대통령 후보 집회가 열린 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맞불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리스 후보와 벤스 부통령 후보의 전용기가 그 해당 공항에 동시에 착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아하. 해리스 후보가 해리스의 전용기 에어포스 2 이 비행기 쪽으로 걸어가다가 기자들 앞에서 저것은 미래의 나의 비행기인데 한번 살펴보고 싶었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뒤에 지금의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아니다. 바로 해리스 정부다. 해리스 정부에서는 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식료품 값이 30%, 유가가 50%, 집값은 40% 이상 올랐다면서 그 해리스, 당신 해고야 이렇게 트럼프의 명언을 이용해서 벤스 후보가 해리스를 저격을 했습니다. 네, 재치가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은. 자, 그런데요. 공화당, 민주당 부통령 후보 모두 중서부 출신의 흑수저 출신인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두 명의 부통령 후보가 마치 경쟁을 하듯이 네. 나는 가나다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공화당의 J.D. 벤스 상원의원은 오하이오주 빈곤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역시 네브라스카 시골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주지사가 됐죠. 이런 어렵게 출발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의 재산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는 성공한 변호사 출신에다가 자신의 자전적인 에세이 책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서 인세 수입을 많이 얻고 있고 지금 벤스 부통령의 재산이 최소한 $1,000만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인 월즈 부통령 후보는 그 집도 자기 명의로 가진 것이 없고 아, 그래요? 일반 사람이 흔하게 하고 있는 주식, 채권, 펀드도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부부 재산을 다 합쳐봤자 많아야 100만 불 수준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하원 의원도 여러 차례 하고 주지사까지 지금 재직 중인 월즈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성격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월즈의 재산은 민주공화당 양당의 부통령, 대통령 후보 4명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9년에 제출한 그의 자산 규모가 최저 36만 불, 최고 83만 달러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 두 부통령의 순자산 그 월즈는 많아야 33만 불이고 향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교원 연금인데 이것도 많아야 80만 달러 규모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네. 그에 반해서 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대로 부동산 재벌이 그러니까 최소한 57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500등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벤스 역시 아무리 적어도 400만 불, 1000만 불 죄송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1000만 불 이상 갖고 있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 불의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주 월즈보다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월즈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할 정도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네요. 저처럼. 그러니까 뭐 주식도 살 줄 모르고 어디 뭐 투자라는 걸 해볼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뭐 벤스는 적극적으로 이 좀 그래도 좀 돈을 벌어낸 그런 이제 흑수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월즈는 병적이라 할 정도로 돈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5년 전에 미네소타 주지사로 취임을 해서 관저에 들어갔는데 그 관저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보유 중이던 집도 30만 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뮤추얼 펀드, 채권, 사모펀드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없습니다. 그 유일한 투자 자산은 이제 나이 들어서 받게 되는 교원 연금이고 또 미네소타 주지사의 연봉이 12만 7천 달러입니다. 지난해 15만 달러로 올릴 수 있었는데 본인이 나는 인상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 벤스 상원의 의원은 100곳에 이르는 회사 지분을 지니고 있고 그 기업 지분 가치도 350만 불 그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인도 부인까지 포함해서 이 벤스 부부의 은행 예금도 180만 달러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트코인도 20만 불 이상 갖고 있고요. 또 석유, 금에도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갖고 있는 집도 여러 채고 그다음에 이제 책에 대한 인세 수입, 부동산을 또 임대해서 얻는 수익으로 2년 전에는 한 해 130만 불 이상 순수 수입을 올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 공화당 정 부통령 후보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주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돈을 못 벌 정말 어떻게 버는지를 몰라서 못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착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랄까 좀 거짓이 없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쪽으로 보면 좀 무능하다라고도 또 이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인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자, 대선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 후보가 민주당 월스를 맹공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어저께 격전지인 미시간주 쉘비 타운십을 방문했는데 여기 유세에서 월스 후보의 주 방위군 복무 경력을 두고 조국이 이라크로 가서 참전해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대답을 하겠다. 민주당의 월스 부통령 후보는 제대를 했다. 소속 부대는 그가 빠진 채 이라크로 파병 갔다. 이렇게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본인은 해병대 출신으로 이라크에 파병을 가서 복무를 했는데 민주당의 월스는 위험한 험지를 빠졌다. 이렇게 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월스 후보가 지난 1989년에 중국 학교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고 또 부부 신혼여행도 중국으로 간 사실도 이 사람은 월스는 친중국인사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도 얘기입니다.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아니 북한에 여행을 가면은 뭐 북한과 친하게 되는 건가요? 북한은 갈 수가 없죠. 가고 싶어도. 여행 미국 금지 시민권자들은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최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 연장시켰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말입니다. 네. 뭐 민주당은 뭐 보면은 대조적으로 비전 제시 그리고 공약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화당의 상대적으로 거친 언사에 비해서 민주당은 정책 제시에 집중을 하는데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디트로이트 유세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유와 연민, 법치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은 혼돈과 공포, 증오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월즈 부통령 후보 역시 트럼프 재임 시절에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됐고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폭력 범죄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이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활기가 굉장히 넘쳐있고 있는데 무명이던 월즈 부통령 후보가 이제는 누구나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즈 부통령 지명 직후에 민주당에 24시간 동안에 3,600만 달러 모금이 몰려들었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 캠프에서는 지금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암살 위기를 겪으면서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한 뒤에 승리는 손에 들어왔다. 이렇게 낙관하던 공화당 측에서 이제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지율이 급등하고 쏟아지는 보도 때문에 해리스와 월즈 후보가 앞으로도 승승장구를 하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는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고 주변에 화를 내면서 지금 다음 공격 대상을 궁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 즉 이 메디칼의 전화 서비스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화를 걸면은 받지 않고 대기 시간이 길 뿐더러 심지어는 연결이 되지 않고 끊기기도 일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LA 밸리나 엔시노 지역 주택가에 최근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한 주민들이 총기를 구매하고 경비원을 고용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딘가에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은 자동 응답이 나오면서 사람과 연결까지 오랜 대기 시간을 참아야 하는 것, 이건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이드, 즉 메디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신박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사실 요즘은 어디에 전화를 걸든 이 자동응답이 나와서 그걸 듣고 여러 차례 번호를 누른 뒤 한참을 기다려야 그래야 사람과 연결이 돼서 통화가 가능한 경우가 맞습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대기 시간이 좀 걸려도 이를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편인 듯 싶은데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이드, 이 메디칼은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메디칼 수혜자가 서류 작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보장이 만료된 걸 알게 되면 종종 카운티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전화를 걸면 보통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요. 심지어는 그 누구와도 연결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전화가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그러면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 대기 시간이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아동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 옹호단체 칠드런스 파트너십이 어제 발표한 감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우선 메디칼엔 5살 이하 아동 140만 명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주 어린이 절반 이상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진들이 수십 개 카운티들에서 메디칼 쪽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더니 대기 시간은 약 55분에 달했습니다. 또 400만 명 이상이 등록한 LA 카운티의 경우는요. 대기 시간이 좀 더 길었는데요. 평균 대기 시간 1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가주 컨 카운티와 프레즈노 카운티를 포함하는 일부 카운티들에선 심지어 그보다도 더 길게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예. 무려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와. 이렇게 1시간 넘게 전화를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네, 누구나 전화를 그렇게 오래 붙잡고 기다리는 건 힘들겠습니다만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를 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긴 대기 시간은 견딜 수 없다라고 한 변호사는 말했는데요. 사실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직장인들 근무 시간 중에 잠깐 벗어나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10분도 채 안 될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짜내서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런 건 직장, 가족 웰빙에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까지 봐준다고 칩시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지만은 그 사람과 전화 통화할 기회조차도 없다는 건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통화량이 많다는 녹음된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예. 전화가 그냥 툭 끊어져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5건 중 1건의 전화가 그렇게 끊겨버렸습니다. 네. 이 또한 지역마다 그 비율이 달랐는데요. 감사 결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선 전화량이 너무 많다며 거의 절반가량의 전화들이 그렇게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전화를 건 사람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처럼 이 한국인들처럼 말입니다.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모국어로 통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게 모국어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영어로 안내말이 나오곤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내가 꽤 긴 편입니다. 그렇게 긴 영어 안내를 다 들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로 나오다 보니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메디칼 전화 통화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부분입니까?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요, 자동으로 이제 보이스메일 남기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남겨도 리턴콜이 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요. 연구진들이 9개 카운티에서 모두 38개 메시지를 남겨봤다 하는데요. 그랬더니 단 3개 카운티에서 6개의 리턴콜만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메디칼, 헬스케어를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고요. 많은 저소득층 가정, 많은 이민자 가정에선 특히나 이 전화가 서비스에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 전화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편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의 주민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400만 명이 지금 메디칼 가입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안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건 큰 문제죠. 맞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밸리 그리고 엔시노 지역에 최근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불안감이 커진 주민들이 총기를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경비원을 고용할 것인가 이거를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아침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 동안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벌이는 이 사건이 이어진 엔시노 지역 상당히 긴장감이 팽팽한데요. 엔시노 지역 주민들은 개를 산책하면서 또는 이웃들이 함께하는 그 그룹 채팅방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온통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네 순찰대, 경비대를 만들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수백만 달러 가치의 주택 밖에 거리를 순찰시키기 위해서 민간 경비 회사의 견적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엔시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LAPD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만 엔시노에선 총 10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 달 동안에요. 네, 네. 신고된 것만 그렇고요. 인구 6만 명 정도 엔시노에서 사실 더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또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절도범들 최근 LA 다른 지역들보다 특히 엔시노를 훨씬 더 심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LAPD가 앞서 전한 바에 따르면 LA시 전체에서 주택 침입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4%가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엔시노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만 101번 프리웨이 남쪽으로만 봤을 때 40%나 급증했습니다. 네. 실제로 무장 경비원을 고용한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이 직접 무장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엔시노 부동산 소유주 협회 로버트 글루션 회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엔시노에서 일하고 사는 전체 기간 내내 총을 사러 가겠다 이런 말에 뭐 대화에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주택 침입 사건이 급증한 이후에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에겐 이게 익숙한 패턴이 돼가고 있다 하고요. 결국 사실 경찰 순찰까지 지금 증가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주민들 사설 경비 회사를 고용하고 비용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이 총기를 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일에 있어서도
총기를 소유해선 절대 안 된다. 이런 오랜 믿음을 가진 주민조차도 이제는 생각을 다시 바꿔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실제로 LA에서요 강도를 대상으로 총격을 가한 그런 사건 소식이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건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1월에 LA 한인타운 인근 그 행콕팍 지역 주택에서 강도단과 피해자 사이 총격전이 벌어졌었죠. 집에 들어가려 남성 뒤로 집에 들어가려는 남성 바로 뒤로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 용의자들이 뛰어들면서 금품을 강탈하려 하니까 이 피해자도 역시 총을 꺼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도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며 총을 쏘는 등 반격에 나섰었고요. 이 영상은 집 CCTV에 생생하게 잡혀서 조용한 이 행콕팍 주택가에 무슨 영화에 나올 법한 상황이 벌어진데 상당히 충격적이란 그런 반응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달 8일엔요. LA 북부 벨리빌리지 지역에서 한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절도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용의자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틀 전엔 놀웍 지역에서 주택은 아닙니다만 한 업소에서 이제 강도단이 들이닥치니까 업주가 강도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총에 맞은 이 강도 용의자 사망했다는 소식 어제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이제는 강절도 용의자를 향해서 피해자들이 총기로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도 드물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느꼈던 게 뭐였습니까? 참 미국에는 다 집에 담이 없네 그랬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이 없이 이렇게 네. 살 수가 있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신 분들을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때가 이제는 완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담이 생기더라고요. 네, 한 집도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담도 쌓아야 되고 예. 담 위에다가 정말 유리도 삐죽삐죽하게 좀 심어야 되고 뭐 이럴 때가 철사줄 되지 않았나. 감아야 되고. 철조망 치고 네.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예전에는 그렇게 보면은 뭐 LA에서 좀 위험하다라는 지역이 솔직히 사우스 LA 쪽에 맞아요. 컴튼 쪽 뭐 이런 쪽이 좀 위험한 곳이다. 그쪽엔 되도록이면 가지 마라.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남같이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이 변했는지 그러게 모르겠네요. 말입니다. 네. 그저 아이고. 뭐 각 개인들이 그저 다들 조심하시는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커뮤니티 게이트돼 있는 주택 단지가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화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준의 긴축 완화 타이밍이 뭐 늦은 것이 아니냐. 뭐 긴급 회의라도 소집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항상 그 저희들이 초점을 네. 틀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소위 그 타이밍이 늦었다 또는 경제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됐다 또는 우려가 높다 하는 의견은 계속 있어 왔어요.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 하는 의견도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이나 이번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연속 주식시장이 갑자기 많이 떨어진 맞아요. 네. 그러한 쪽에 그 경제 침체가 지금 예상보다 빠르다 또 이미 오지 않았느냐 또는 뭐 연준이 너무 늦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쪽의 의견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좀 저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뭐 약간 또 좀 정상화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과연 경기 침체가 이미 왔느냐 또는 올 것 같냐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알 수 없다. 이런 상태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지표라는 게 항상 그 지연돼서 나오잖아요. 늦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6월이나 이제 요새 빨라야 7월 자료가 나오는 거고 보통 6월 자료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6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느냐? 그건 6월 기준으로 보면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6월 기준으로 봐서 안 왔다는 게 과연 7월, 8월에 와서 안 왔느냐?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거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얘기를 하는데 경기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바로 뭐 즉각 효과가 나오는 것은 이제 팬데믹 때 있었던 그런 아주 이례적인 조치, 뭐 개인들에게 돈을 준다든가, 뭐 정부에서 PPP라고 해가지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막 갑자기 긴급 지원을 빨리 한다든가 이러한 아주 뭐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오래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큰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타이밍이 늦었냐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죠. 이미 불경기가 왔는데 아직까지 그 경기 부양 정책을 안 썼다는 면에 대한 그런 비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비록 경기가 지금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 봐서는 나빠질 게 훨씬 가능성이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라도 빨리 경기 부양책을 써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와서 이제 경기가 침체에 빠지기 전에 안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또 이론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 이제 가장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금요일과 월요일의 주식시장의 그 상황 하나를 놓고 갑자기 의견이 바뀐다.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경제의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 그 다음에 뭐 개인 신용,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여러 가지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금요일과 월요일의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런 난리가 나야 되느냐 하는 뭐 그런 분석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경제 분석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엔화 쪽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은 금리가 내릴 게 확실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엔화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혼란이 왔다라고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타이밍이 늦었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뭐 연준의 입장을 계속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연준은 타이밍이 늦어도 좋다는 입장을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해가지고 오는 그 시장의 혼선이 약간 늦어서 오는 혼선보다 훨씬 더 피해를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게 경제학계에서는 또 일견 가장 좀 그 컨센서스가 많은 이론이기 때문에 연준은 뭐 좀 늦더라도 늦는 게 낫지, 미리 했다가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연준이 예를 들어서 예정된 그 FOMC 회의 그 이 시기를 지나서나 혹은 그 전에 임시로 어떤 회의를 하면서 긴급하게 그렇게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인상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긴 있습니까? 여러 번 있죠. 여러 번 있어요. 그 가까운 사례는 팬데믹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금리 낮출 때. 그 다음에 이제 더 그 근본적인 상황은 언제 있었냐면은 대불황 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그 정기회의가 아닐 때 임시 긴급회의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낮추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연준은 이제 항상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는 0.25%씩 오르는 것이 이제 관례로 돼 있는데 갑자기 0.5 또는 지난번에 그 2023년 같은 경우는 0.75씩을 올리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것은 흔히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제 그런 정책도 연준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탄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그 지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7,000건이 줄었어요. 하지만 2주 이상 계속 청구하는 실업 그 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6,000건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이걸 저희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이 그 매주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자주 나와서 뭐 큰 의미를 안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매주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기에는 또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단점이 하나 있죠. 매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갑자기 많이 느는 주가 있고 갑자기 크게 늘어난 주도 있고 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을 보고 있으면은 시장의 흐름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주 단위로 보는 것보다는 4주간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4주씩을 계속 평균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차트를 만들어서 그 주별로 발생하는 변동폭을 줄여가지고 이제 추세를 보겠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시면은 금년 초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이. 그래서 네. 고용시장이 이제 많이 좀 둔화하고 있구나. 그게 또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실업률도 이제 4.3%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치하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이 이제 그 주에 처음으로 실업수당 청구를 하신 분들의 그 통계이고 이제 기존 실업수당 청구, 그러니까 영어로는 continuing claim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한 번 실업수당 청구하면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이제 26주인가요? 계속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continuing claim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존 실업수당 청구권인데 이것은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빨리 이제 직장을 찾느냐의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2021년 11월인가요? 그 이후에 지금 가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불과 금년 초까지만 해도 어떤 회사에서 해고가 되면은 바로 새 직장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웠던 데 비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용 시장은 많이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또 왜 그 경제 전체로는 큰 의미를 갖냐면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저해왔던 지난 몇 달간 주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이 고용 시장의 강세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고용 시장의 강세가 둔화되면서 꺾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편한 입장으로 갔다. 이 점이 이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나 그 계속되는 실업수당 청구권이 가져오는 그 하나의 효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왜 지난 금요일에 그 7월 달에 일자리가 뭐 좀 늘었다. 그렇지만은 전망치보다는 밑돌았다. 또 실업률이 조금 올랐다. 뭐 이러면서부터 그 이 뉴욕 증시도 그냥 폭락을 했고 세계 증시도 폭락을 하고 이게 또 나중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좀 과잉 반응한 것 같다라는 진단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잉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사후적인 판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그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잉 반응이다 또는 너무 늦게 반응했다 하는 것은 항상 사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귀가 아프실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놓고서 사후적인 판단과 분석을 바라보면요 모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후적인 판단은 이제 그렇게 그 실제로 앞으로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꽤 있다. 이런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과연 그때가 너무 지나친 과잉 반응이었느냐 하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와서는 그런 것 같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요. 예고편이 항상 있어요. 그 예고편이 있게 되면 그때 과잉 반응을 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안정이 되는 그런 그 약간 반등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너무 과잉 반응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그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의 사건이 그 이후에 지금 어제 오늘 뭐 계속 그 시장이 안정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에이 뭐 지나친 과잉 반응이니까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라고 그렇게 너무 방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